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오여사입니다. 오늘은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14년 만에 한 장의 편지로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진심이 뒤섞인 결혼, 그리고 그 속에 감춰졌던 비밀.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남아있던 건 미움이 아닌 조용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우편함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숨기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한 지 14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43세 늦은 결혼을 했고 그때 56이었으니 이미 중년을 한참 지나 있었지요. 늦게 얻은 행복이라는 건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쉽게 무너질까봐 자꾸 확인하게 되고 확인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죠. 아내는 저보다 5살 아래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을 때도 소리 없이 웃었어요. 저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사람, 제 옆에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우편함을 먼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현관으로 나가고 퇴근하고 돌아와도 가방을 내려놓기 전에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습관이겠거니. 택배라도 기다리나 보다 그렇게 넘겼지요. 그런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은 거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편지를 가방 속에 쑤셔 넣었어요. 영수증인지 고지서인지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묻는 게 실례일 수도 있고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내는 전화를 받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벨이 울리면 화면을 확인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힐끗 쳐다보곤 했습니다. 제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듯이요. 누구예요? 모르는 번호예요. 그럼 받으면 되잖아요. 스팸일 거예요. 짧은 대답.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표정.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조용히 지켜보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낮은 목소리.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다시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 친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요.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할 때 사람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곤 합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뭔가가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우편함을 먼저 확인했고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을 닦고 신문을 펼쳤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금. 오늘 일찍 들어와요? 제가 물었어요. 네, 일찍 들어올게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 2개,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는 거리의 풍경.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의 가방을 뒤져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침실 서랍을 열어볼까, 휴대폰을 확인해 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간 정말로 뭔가를 발견할 것 같았고,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세고 있었어요. 1, 2, 300, 200, 300.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만 약속대로 일찍 들어온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힘들었어요? 네, 좀요. 저는 물을 따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두려움 같은 것, 아니면 죄책감 같은 것. 왜요? 그냥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이상하다니 뭐가요? 당신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하고 조심스럽게.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숨기는 게 뭘까?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단 한 장의 봉투면 충분했습니다. 그 봉투가 온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비가 내렸고 월요일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내는 아직 침실에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커피 향이 부엌 가득 퍼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이 복도 끝으로 보였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죠. 이제는 매일 아침의 의식처럼 되어버린 행동. 저는 커피잔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돌아왔어요. 손에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순히 긴장한 게 아니라 뭔가 겁먹은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뭐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거기 서 있는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 그냥 광고예요. 광고? 네. 아내는 봉투를 재빨리 가방 속에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봉투를 봤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주소. 일반 봉투. 광고가 아니었어요. 광고치고는 좀 이상한데요. 네. 손으로 쓴 주소잖아요. 요즘 광고가 그렇게 오나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행사 안내 같은 거예요. 그럼 보여줘요. 왜요? 궁금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도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결국 아내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좀, 지금은 뭐요? 바빠요. 출근 준비해야 해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복도에 남아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그날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차를 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 봉투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 왜 아내는 그렇게 숨기려 했을까? 계속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이 나오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후가 되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가방을 확인해 보기로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려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가방은 옷장 옆에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 평범한 가방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러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가방을 뒤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설령 그 사람이 제 아내라 해도요. 하지만 손은 이미 지퍼를 잡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지갑, 화장품, 수첩, 펜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흰 봉투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실망했습니다. 가방을 닫으려는 순간 안쪽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지퍼가 달린 안쪽 칸. 저는 망설이다가 그것도 열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흰 봉투. 아직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손으로 쓴 주소. 아내의 이름. 우리 집 주소. 모든 게 정확했어요.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손에 들었어요. 가볍지만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편지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 뜯어야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열면 뭔가가 바뀔 것 같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저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내의 가방을 뒤진 사람이 이제 와서 양심을 운운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인쇄된 글자, 짧은 문장 몇 줄. 저는 그것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과거 혼인 이력이 있으며 슬아의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번을 다시 읽었지만 문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현재 사용 중인 이름은 본명이 아니며 귀하와의 혼인신고 당시에도 허위 신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혼에 해당하며 법적 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 아래 몇 줄이 더 있었지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지고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혼인 이력, 자녀 2명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 말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말이 되면 안 됐습니다. 14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침실 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종이를 보고 또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혹시 이게 장난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종이 위의 글자는 명확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봉투를 손에 쥐었어요. 왔어요? 복도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아내가 서 있었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려다 제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손에 쥔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걸. 그걸 어떻게 해? 가방 뒤졌어요. 뭐라고요? 가방을 뒤졌다고요. 당신이 숨긴 거 확인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사실이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편지 속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아내 스스로 확인해 준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4년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14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애가 둘이나 있다고요? 결혼도 했었다고요? 이름도 가짜라고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음을 참으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흰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복도 한가운데 펼쳐졌어요. 그 위에 적힌 문장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아요? 제가 물었어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정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어요. 14년, 자녀 둘, 가명, 사기혼 같은 단어들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복도에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게 참으려 애쓰며 우는 소리. 예전 같았으면 나가서 안아줬을 겁니다.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말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국 참았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거실 테이블이 있었어요. 평소엔 그저 가구였지만 그날은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을 꼭 쥔 채 무릎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거짓말한 거냐고요. 처음부터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처음부터? 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긴 게 아니었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해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14년이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그렇게 말하면
그럼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표정이었어요. 결혼한 적 있다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당신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애는요? 애가 둘이나 있다는 건 왜 숨겼어요? 그것도 같은 이유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지금 애들은 어디 있어요? 전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연락은 하고 지내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요. 연락 안 해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그럼 그동안 전화 온 거는 뭐예요? 우편함 확인하던 거는요? 그건 아내는 말을 흐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나 하면 10개를 더 해야 하는 법이죠. 이미 무너진 신뢰 위에서 아내는 아무것도 쌓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연락했어요? 가끔요. 가끔이 얼마나 자주 해요? 몇 달에 한 번이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당신 돈 보냈어요? 네. 얼마나요? 많지 않아요. 얼마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이요. 50만 원? 네. 14년 동안 처음 몇 년은 안 보냈어요. 5년 전부터요. 계산이 빨리 됐습니다. 5년이면 60개월. 50만 원이면 3천만 원. 3천만 원을 그 사람한테 보냈다고요? 양육비예요. 양육비는 무슨 양육비요? 당신이 애를 버리고 나왔으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아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전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도망친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지 법적으로 대응했어야죠. 했어요. 다 해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사람은 멀쩡했고 나만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살 거예요? 나한테도 거짓말하고 당신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언제요? 처음부터요. 하지만 뭐예요? 당신이 날 떠날 것 같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내 과거를 알면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아니요. 아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우리 결혼식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기념일마다 찍었던 사진들,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진짜 이름. 제가 물었어요. 박미선이요. 박미선? 네. 혼인신고는요? 거기도 가짜 이름으로 했어요? 네. 뭐라고 썼어요? 김수진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그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예요? 법적으로 무효 아니에요? 아마도요.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그럴 거잖아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우리. 그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 내일 법원 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요?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할 거예요. 사기혼이니까 당연히 취소되겠죠. 당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도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당신이 힘들었던 건 이해해요. 전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도, 애들을 데리고 나올 수 없었던 것도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거짓말할 이유는 안 돼요. 나도 사람이에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의 과거를 알고 그래도 당신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요. 그런데 당신은 그 권리를 나한테서 빼앗았어요. 14년 동안이나요.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허무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랬어요. 14년이라는 시간이 거짓말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시간 속에서 느꼈던 행복도, 안정감도, 사랑도 다 진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수진? 박미선? 아니면 그 누구도 아닌 제가 만들어낸 환상? 저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먼저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고 아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혼인신고증, 통장 내역, 그리고 그 흰 봉투, 모든 것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미 남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혼인신고 시 허위 신분을 사용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혼으로 볼 수 있죠. 서류를 넘기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였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혼인 의사 결정에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요. 그건 당연하죠. 애가 둘이나 있고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배우자분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아직이요. 그럼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위자료 청구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기망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금액은 법원 판단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같이 살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는 아닙니다만 소송 중에는 같이 사시는 게 여러모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친구 집에 있어요. 당분간 돌아가지 않을게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집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창문 밖 풍경, 식탁 위에 찻잔. 익숙한 것들인데 낯설었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아니, 배가 고픈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결국 받았습니다. 뭐예요? 나예요.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법원에 갈 거예요? 이미 갔다 왔어요. 변호사도 만났어요. 다음 주에 서류 접수할 거예요. 제발.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제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 나 우리.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14년이에요. 14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돼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14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수줍어했어요. 말도 잘 안 하고 웃을 때도 손으로 입을 가렸죠. 그런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순수해 보였어요. 청혼했을 때 아내는 울었어요.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그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김수진? 박미선? 아니면 그 누구도 아닌 제가 사랑했던 환상? 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고 저는 필요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통장 내역, 사진,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왔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짐 좀 챙기러 왔어요.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옷장 여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아내가 나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당신,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14년이에요. 14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어요. 나 정말 당신 사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를 봤어요. 사랑했다면 거짓말하지 말았어야죠. 사랑한다면서 속이는 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나를 속인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지겹다고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나 정말 후회해요. 당신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요. 하지만 그것 빼고는 다 진실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한 것도,
당신과 함께 산 시간도 다 진심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한번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14년 동안 속인 사람을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가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나간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뒤돌아봤습니다. 텅 빈 현관. 신발장에는 아내의 신발이 사라져 있었어요.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고요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3통 있었어요. 전부 아내였습니다. 저는 통화 기록을 지웠어요. 문자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아내의 이름을 찾았어요. 여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누르면 끝입니다. 정말로 끝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연락처가 삭제되었습니다. 화면에 그렇게 떴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은 3개월 후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기혼으로 인정했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명령했어요. 아내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판결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14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 익숙한 고요함. 저는 거실로 들어가 판결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는데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판결문이 서랍 속에 들어간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사를 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해서 기억까지 옮겨지는 건 아니니까요. 아침은 여전히 커피로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일.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다만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다는 것. 그것만 달랐습니다. 우편함은 제가 확인했어요. 더 이상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고지서, 광고지, 가끔 택배 송장.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모두 내렸어요. 액자를 상자에 넣고 상자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보지 않기로 한 거였죠. 주말에는 시장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밥을 짓고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외롭지는 않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조차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리하지 못한 짐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로부터였어요. 짐 좀 가져갈게요. 괜찮죠? 문자는 짧았습니다. 저는 네라고만 답했어요. 이틀 후 토요일 아내가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열쇠는 이미 반납했으니까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아내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여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작아 보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침실에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복도를 지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짐을 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옷을 개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어요.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소리들. 한참 후 아내가 나왔습니다.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다 챙겼어요. 그래요. 아내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당신 잘 지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거짓말 같았어요. 둘 다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진심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함만 느꼈어요.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녁 노을을 보며 말했던 것. 예쁘다. 매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답했었죠. 그럼 여기서 같이 살아요. 아내는 웃었어요. 수줍게, 행복하게.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명하게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두려웠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말없이 손을 잡았던 순간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순간들. 그게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거짓 위에 쌓인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그 진심만큼은 가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빈 우편함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다시 평범해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요. 아마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 고요함도 익숙해지겠죠. 혼자 먹는 밥도, 비어있는 침대도, 대답 없는 집도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다시 혼자서요. 그날 오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판결문이 들어있는 서랍이요.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혼인을 취소한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14년이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끝난 거였죠. 감정적으로도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기억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판결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선선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삼켰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이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장에 갑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혼자라는 것, 그것만 다릅니다. 가끔 아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겠죠. 오늘도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보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만 익숙한 맛이었어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쓰지만 익숙해지는 거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